심층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미증시 할 것 없이 상승세로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죠. 물론 얼마 전에 트럼프의 신제국주의 관련한 행보 때문에 출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참 잘 간다, 버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망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해서 시장의 구조를 한번 쏙쏙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죠.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네. 혹시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보셨던 분들은 이거 월모브인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퇴근길 라이브 심층 인터뷰 맞고요. 오늘 이충강 대표님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표님은 2026년 지금 연초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의 증시와 경제를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경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미국 경제? 오히려 과열에 의한 부작용이 좀 염려가 될 정도일 것 같고. 과열? 네, 증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심리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을 미리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GDP 경제 성장률이 작년 1, 4분기에 마이너스 0.5였다가 2, 4분 미국 기준입니다. 네. 분기 GDP 성장률이 2, 4분기에 3.8%, 3, 4분기에 4.3% 찍혔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지금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 GDP 경제 성장률 발표하는 실시간 지표가 5.3 갔다가 5.1 갔다가 다시 5.3%로 상향 조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조정은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3%, 4%를 찍히고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고 GDP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1.9조 달러 될 겁니다. 네. 미국이 1년 전에 30조 달러였다가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한 국가의 GDP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2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GDP 우리나라의 거의 한 7배, 8배 정도 되는 거대한 경제 규모가 분기별로 3%, 4%가 찍히고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 아슬아슬하면서도 계속 가고 있는. 이거 실제 어제죠. 그제 그 그린란드 뭐 이것 때문에 한번 한 2%씩 쑥 빠졌다가 어제 다시 그만큼 회복은 안 했지만 이 투심 자체는 다시 다 회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렇게 참 세다. 그리고 익히 뭐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네. 적어도 올해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좀 감히 해보고 있죠. 중간 선거의 흐름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시장을 계속 우상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초에는 조금 힘들게 하고 다시 중간 선거 전에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교롭게 패턴이 항상 그랬어요. 물론 어떤 대통령이 네. 이 시장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 진짜 미국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거대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이 60조입니다. 60한 2조 됐겠네요 벌써. 네. 거대한 경제의 딱 2배란 말이죠. 그거를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까만 늘 그렇게 해왔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음모론 비슷한 것도 그 중간 선거 이제 선거 모드 딱 돌입할 때 뭔가 안 좋은 거 한번 탁 시장을 좀 흔들려 놨다가 그때부터 쭉 회복을 시키면 미국은 또 다른 여러 이슈 중에 경제의 논리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네. 뭐 It's economy stupid, It's economy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클린턴이. 영어로 갑자기 쓰시네요. 네. 그래서 주식 뜨고 지금 뭐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리죠. 어포더빌리티 이슈가 연초부터 막 가끔 얘기 회자됩니다. Affordability. 네. 이거 이제 한국어로 하면 뭐 감당 능력 정도 되겠죠. 감당 그러니까 요지가 이런 가능하시겠습니까? 거죠. 물가 상승률보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성장률이 덜해서 이를테면 내가 가난해지고 있어. 거기서 집도 못 사고 막 이러고 있어. 이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따가 좀 뭐 기회가 되면 내가 판판히 한번 반대 논리를 어포더빌리티 이거는 이슈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논지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 어포더빌리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게 이제 올해 중간선거 이게 말이 중간선거 총선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 어포더빌리티 물가 상승 문제 내 그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중간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 선거가 그쵸. 결과가 좋으니까. 자 그럼 역설적으로 트럼프 지금 그
지지율이 한 37%뭐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역설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주가는 더 셀 거라고 봐요. 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서 당연하죠. 포퓰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작전을 펼칠 것이다. 네. 그거를 이제 포퓰리즘으로 네이밍을 할지 네. 아니면 경제를 서포트해 준다고 우리가 조금 좋게 해석할지는 뭐 개인의 몫인데 네. 저는 약간 후자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상당히 좀 편안해요. 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근데 지금 뭐 데이터들 봤을 때 그리고 경기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작년에도 계속 경기 좋은데 침체 우려는 늘 나와 있었어요. 늘 있었죠. 실업률 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불안감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불안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저는 단연코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실 저희 회사를 시작한 지금 딱 네. 4년 지나고 이제 5년째 접어들었는데 22년도는 그때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정책 금리를 자그마치 500bp를 인상시켰던 해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는 어떤 전략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전략이었어요. 네네. 시장 상황이었어요. 23년도, 22년도 겨울부터 제가 똑같은 목소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안 온다. 네. 따라서 뭐 여담이지만 국채금리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네. 작년에 아까 제가 분기별 GDP 성장률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했지만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우리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시장 꺾인다고 그렇게 우려를 했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 소속거다 저 역시도 작년 하반기에 우려를 했고 그런데 지금 적어도 지난주까지 나온 CPI 수입 물가 물론 생산자 물가 지수나 수입 물가 이런 건 조금씩 리바운드 하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전이되는 게 중요한 건데 적어도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전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차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설명드리겠고. 네. 그래서 거시 경제 지표가 요는 생각보다 우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펀더멘털이 강관하다. 저는 그게 보여요, 지금. 제가 그냥 대충 뭐 주가 뜨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 저희 하우스는 모든 거시 관련 로데이터를 다 나름의 종합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다 검증을 합니다. 네. 물론 안 좋은 것도 부분적으로 있긴 있죠. 우리 작년에 한번 다뤘었던 저 신용카드 연체율 뭐 30% 40%. 맞아요.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네, 저소득층 물론 늘 있었어요, 그런 거는.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중산층 이상이 끌어가는 거지 저소득층이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지금 위험 요인들이 있지만 미증시가 버티는 이유는 뭘로 꼽아야 될까요? 첫 번째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여전히 작년 11월 말 12월 초까지 살짝 흔들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여기 찾아뵈서 그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미국 재무부의 잔고를 증가시키면서 시장 전체 유동성이 확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격을 가진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걸 살려고 하는 돈, 유동성이 증가해야 가격이 뜨는 것이고 유동성이 쪼그라들고 감소하면 가격은 빠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네. 비교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뭐 정책 얘기하고 방금처럼 뭐 펀더멘털 얘기하고 기업 실적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작년 7월 정도부터 OBBA 감세한 거기에 들어간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작년에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의 국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잔고를 늘렸단 말이죠. 네. 그 기간 동안 7월에 3천억 달러였던 TGA 잔고가 나라 고가한 잔고가 정확히 10월 말까지 1조 달러를 찍어요. 그러니까 7천억 달러를 계속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면서 또는 제공해 줄 걸 안 제공해 주면서 나라의 고가는 늘렸습니다. 네. 그래야 또 지출하고 또 늘리고 지출하고 반복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시로 우리가 오자면 뭐 늘 얘기하는 하이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 이슈겠죠. 네. 근데 이제 고밸류에이션도 판판이 제가 너무 좋게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이따가 꼭 질문해 주세요. 제가 왜 고밸류에이션이 당장은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걸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나름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지표 또 네. 특히 저도 경제학도지만 그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LEI, 네. 경기 동행지수, 경기 후행지수 이런 것들이 있죠. 앵커님 그 진행하시면서 최근에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거 언급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선행 역할을 할 만한 지수들에 뭐 대한 장단기 이야기들 금리 차 이런 중에서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거 얘기 안 된 지 한 꽤 몇 년 됐어요.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 항목을 10개 정도를 보잖아요. 제조업 관련한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얘기할 때 경기 선행지수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력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그렇죠. 거지.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하죠. 과거 3, 40년 전에 포뮬라가 형성됐을 때는 미국도 제조업 기반이었어요. 네. 그때 경제 전체의 제조업 비중이 한 30% 육박했었습니다. 지금 10%도 안 돼요. 네. 그러면 미국 경제를 주로 끌어가는 업종이 그때 과거에는 뭐 화학, 자동차, 철강 이런 정도의 업종이었다면 지금은 주로 끌어가는 업종이 뭡니까? IT, 소프트웨어, 컴퓨팅 뭐 이런 것들, 플랫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공교롭게 과거에 제조업 위주로 끌어왔던 업종들의 마진율은 평균 2에서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하이 뭐라 그럴까요? 고마진 산업들, 뭐 IT, 뭐 이런 평균 마진율이 30%에서 50%입니다. 그때 제가 박스 보여드렸지만 애플의 마진, 애플의 ROE, 리턴 온 에쿼티죠. 한 단위 투자해서 자본금자가 얼마나 벌고 있니? 애플이 171%예요. 엔비디아가 108%입니다. 107%. 적은 아이들이 20%, 30%씩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마진 업종이나 회사들이 경제를 끌어간다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얼마나 과하게 비싸니 싸니를 보여주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경기 선행을 할 수 있는 지표를 모아놓은 선행지수도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백스셋 기준으로 S&P 500이 22.2배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역사적인 평균이 한 18배, 19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22.2배가 굉장히 과한 밸류에이션인가? 그런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마진율도 이만큼 많이 떴잖아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2에서 8% 상단 8%면 최근에 이 업종들의 상단이 30%라고 볼 때 몇 배입니까 이게? 뭐 한 서너 배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22배에서 서너 배를 때려가지고 한 100배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한 2, 3배 정도가 과하게 우려해야 되는 밸류에이션이냐?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 네. 네. 그 성장성과 수익성을 얘기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M7 특정 종목들로 좀 쏠림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를 설명하는 중요 키워드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에 있어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양호하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정책 지원이죠. 정책 지원. 작년에 아까 언급됐던 네. 7월 달에 OBBBA, 오빠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감세안. 저 올해 2026년도에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기회될 때마다. 네. 저는 이 오빠 법안, OBBBA 감세안이 메가톤급 법안이라고 봐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감세, 소득 증대, 법인세 인하, 네.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설비 투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저도 뭐 회사를 하고 있지만 설비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설비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감가상각 하면서 한 10에서 20년 길게 감가상각 찔끔찔끔 한단 말이에요. 비용 네. 반영을. OBBB에서 뭐라고 했죠 이거? 1회 일시 비용 처리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 2, 4분기 끝났을 때 AT&T 대표적인 통신사죠 미국에. AT&T가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CEO가 나와서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오빠 법안의 설비 투자 1회 인정 덕분에 25년도에서 28년까지 한 3, 4년 동안 마진 회복 효과가 적게는 8조 달러에서 많게는 20조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마진 회복 효과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효과지 않습니까? 네네. 비용 처리 인정 덕분에 세금을 덜 내니까. 그렇죠. 이게 감세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차트 꼭 한번 띄워주시면 자료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늘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빨강색이 데일리, 어제 기준으로 하루 만에 업종별로 얼마나 등락했는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파랑색이 YTD 연초입니다. 물론 이게 어제 저녁 거는 반영을 안 했어요. 제가 자료를 미리 보여드리느라고. 네. 이틀 전에 폭락했을 때 거를 반영을 하니까 빨강색 하루짜리 업종 등락률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잘 아시겠지만 어제 대부분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그저께 폭락한 걸 반영했을 때 중소형주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6.5%. 물론 에너지도 6.4%인데 뭐 에너지야 조금 얘기가 이슈가 다르니까. 좀 있었죠. 네네. 중소형주가 지금 6.6% 상승했다는 얘기는 개별 저희가 갖고 있는 ETF만 해도 굉장히 큰 폭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소형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뜰까? 아까 소득세 인하, 설비 투자 1회 인정, 감세, 규제 완화. 그러면 대기업보다 중소형주한테 훨씬 더 상대적인 혜택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고금리 유지였을 때는요. 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언급됐었던 엔비디아, M7, 빅테크 이런 대형 회사들은 현금 보유량이 네. 웬만한 지방 은행보다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금리여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부채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금리 부담이 상당히 많이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OBBBA가 지난 7월 달에 통과되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입니다. 네. 근데 왜 10월부터 이게 효과를 얻었었냐?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죠. 최장 한 달 반. 와, 그것도 이제 지난 그러니까 일이라서 까먹었네요. 오빠 법안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12월은 연말이니까 휴가 시즌이고 네. 올해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네.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감세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 대형 회사들 그동안에 괜찮았던 애들보다는 또 가격 부담도 있고 눌려 있었던 중소형이 훨씬 더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지금. 뿐만이 아니라 뭐 군수업종이라든가 저희가 작년에 계속 강조드렸던 산업재라든가 소재 이런 애들이 지금 대부분 뭐 6% 5%씩 상승하는 업종이 필수 소비 산업재, 소재, 중소형주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M7 빅테크가 좀 지지부진하죠 지금. 네. 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하는 개념에서 상당히 편안한 게 저희가 지금 빅테크 비중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늘 그래왔습니다. 저희 지난 3년 동안 평균 M7 비중이 주식형 비중 중에 11%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우셨어요? 나머지 산업재, 뭐 군수업종, 그다음에 중소형 산업재라든가 또는 이제 부동산, 뭐 리츠 같은 거 저희는 그렇군요. 6개 테마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니까 하여튼 뭐 올해 제가 방송에서 저희 회사 뭐 너무 홍보하면 안 되니까 말씀 안 아니 드리겠지만 하셔도 돼요. 수익이 좋다 그러는데. 연초 이후에 저희 주식형이 네. 지금 15% 수익 나고 있어요. ETF로만 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것도 저희 거지만 올해 저는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관점에서 상당히 편안한 입장이에요. 적어도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M7 말고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두 자릿수 때 10% 수익률이 기록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우리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대세가 AI인데 AI 아니고도 그런 기회가 많다고?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대표님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있는 뭐 섹터나 종목 중에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신 섹터나 종목 있으실까요? 이번 지난 이제 4,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제가 포커스를 막 단기 플레이를 하진 않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올해 4, 4분기 이제 내년 작년 말 4, 4분기 실적이 어떨 거냐. 네. 뭐 제가 이제 월급쟁이 할 때처럼 현지에 또 가 있어서 막 기업들 찾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니까 대신 제가 가장 믿어 의심치 않는 팩트셋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아는 독립 리서치기관 중에 기업 관련 실적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 팩트셋이잖아요. 네. 앞에 그래프를 이거 다음 그래프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계속 발표되는 그래프가 이게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렇게 EPS가 애뉴얼로 얼마나 그러니까 평균 EPS죠. 24년도 243불에서 25년도 270불이 될 거다. 아직 4.3기가 안 나왔으니까 예상 아닙니까? 그리고 25년도에서 26년도가 또 310불이 될 거고 27년도가 358불이 될 거다. 이걸 성장률로 따져보면 올해 작년 4, 4분기 이제 4, 4분기 지금 이제 실적 발표된 게 팩트셋이 예상하기로 분기별로 8.3% EPS 성장할 거라고 예상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난 3, 4분기 때 3, 4분기 초입에서 시장이 예상할 때 3, 4분기 EPS 성장이 4% 또는 5%일 거다. 근데 3, 4분기 때 실제 얼마나 성장한 줄 아세요? 얼마나 1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는 수치 대비 늘 역사적으로 적게는 3%포인트, 많게는 8%포인트 레인지로 더 나오곤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줄 때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4, 4분기 예상이 8.3%라는 얘기는 여기다 적어도 적게는 3% 또는 많게는 8%를 더하면 적어도 10% 초중반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딱 감안을 해보니까 2025년도 작년 한 해 EPS 애뉴얼로 연간 성장률이 12.1%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팩트셋 기준으로.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걸 감안하고 올해 26년도 한 해가 25년도 대비 15% 가까이 성장할 거다. 그리고 27년도는 이거보다 더 15.2% 성장할 거다. 절대 수치는 분명히 변할 겁니다. 더 높은 방향으로 변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금 3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역사적으로요. 2년 이상 두 자릿수 기업 이익 성장하는 게 몇 번 안 돼요. 굉장히 센 거예요, 지금. 그럼 저는 이게 컨센서스로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주가는 항상 그 실적을 따라가곤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미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EPS 증가율을 보면은 합당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M7이 아닌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투자를 하는데도 그 수익률이 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투자의 기회를 사실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물론 M7 안에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갈리고 애플 있죠, 지금. 이런 종목들은 못 오르지만 네네.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좀 기회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예 섹터를 다른 쪽으로 본다거나 그럼요. 아니면 엔세웨 안에서도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 2026년 이제 오늘 사실 첫 출연이시니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연초부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짚어봐야죠. 그거를 한번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서서 뭐 좋았던 기회 요인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표를 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제가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분리 포인트로 몇 개 정리를 네, 해갖고 네. 왔습니다. 기회 요인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네. 거니까 또 식상한 내용도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어떤 큰 네, 저희 회사는 분석을 하고 프로세스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지정학적인 매크로 환경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린란드 먹겠다, 마두로 때려잡고, 뭐 이란 때려잡고, 네. 그건 이따가 응파기로 하고 가장 큰 그림으로서는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 이제 조금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 지난 12월 4일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그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발표했죠. 네. NSS.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NSS 보고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 전 세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청사진으로 다 담는단 말이죠. 네. 그런데 미국을 제가 전공하고 투자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바라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몇 개 국가하고는 틀리게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국방보고서라든가 이런 백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기한 청사진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미국이니까 또 가능하겠죠. 네. 뭐 아무리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하는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한 게 세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EU한테 들뜨러진 짓 하지 마. 중국 더 이상 까불지 마. 네. 그리고 또 하나 자유무역 끝났어.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그러니까 확보함으로써 굳이 쓸데없는 갈등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확보할 거야. 요 네 가지입니다. 거기 강론의 압도적인 힘, 이 강론에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료 갖고 왔는. 네. 그 서방구 아닙니까? 이렇게 네. 빨강색으로. 이 서방구가 유럽이랑 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던로우 독트린이라고 그랬어요. 1850 몇 년도인가 먼로 대통령이 네. 영국한테 유럽한테 니네 간섭하지 마. 내가 여기 알아서 할 거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공교롭게 제가 그래프가 있어서 좀 가리시지만 요 서방구 끝자락에 딱 그린란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최근에 그린란드 먹겠다 그러고 뭐 어저께도 이제 탁구했죠. 저는 익히 예상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왔다 갔다 이해해 주세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한 10개를 던집니다.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 뭐 하나 맞겠지 싶은 그럼요. 거예요? 뭐 그거보다는 막 혼란을 가중시키고 텐션을 쫙 끌어올려요. 그러다가 나 사실은 하나만 줘. 그러면 때려 맞는 입장에서는 10개 달라고 했다가 기억해 하나 보세요. 달라고 작년 그러면. 4월 1일 날 판때기 왔을 때 네. 막 120%, 80%, 막 150%, 200%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15%만 해도 다행이다. 이 사람의 전략이라니까. 이게. 비즈니스맨으로. 아, 당연하죠. 네. 제가 내내 이 표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이라고 하면 그 NSS 지금 보여드린 NSS 네. 보고서에서 제일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 중요하지만 자유무역 끝났어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 뭔가 좀 불안해 보이시죠? 근데 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에 있어서는 좀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 반도체만. 있잖아요. 반도체만 반도체와 그런 거예요? 조선만.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다른 품목들도 좀 K자 붙으면은 지금 전 세계가 난리고 미국이 난리여서 글쎄요. 아니에요? K 뷰티, K 푸드, K K 컨텐츠. K푸드, K컨텐츠, K뷰티가 절대 그 업종을 제가 네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경제 전체 사이즈로 볼 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뭐 적긴 하죠. 자동차, 반도체는 얘기가 틀리죠. 특히 현대차 이런 건 충분히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이유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요. 네. 작년 연말 모 방송 가서 그 한국 업종 얘기할 때 내가 현대차하고 테슬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오. 왜냐? 12월 초에 역시 백악관에서 로봇 산업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는 이거는 저는 전통적으로 테슬라가 테크주냐 자동차주냐 저는 반반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로봇 산업을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육성하겠다라고 했으면
테슬라는 안드로이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테슬라 다시 봐야 되고 네. 현대차 뭐 휴머노이드 로봇 보스턴 다이너미스 다 좋습니다만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 때려짓고 지금 전 세계 운영 공장 가동할 때 일부만 자동화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마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정도는 볼 수 있겠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한테는 전 세계 자유무역이 질서가 어떤 어그러지면서 공급망 균열이 좀 가속화됐을 때는 곳곳에서 이제 파열음이 생길 겁니다. 미국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위험 요인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뭐 somewhere 올해 언젠가 이 중국 경기 부진 문제가 한번 시장을 좀 이 스와이프할 수 있는. 왜요? 이 제가 알기로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약한 걸로 지금 저는 몇 알고 년째 있어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분기 지난주가 발표된 갑자기 이제 성장률이 5%대로 다 진입했다 그래서 네네.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라든가 이 부동산 또는 뭐 그 픽스 캐피탈 포메이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설비 투자, 부동산, 인프라 투자 이런 게 다 막 나온 수치인데 네. 과거 한 15년 동안 중국의 그 총 고정 자본 형성이 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를 끌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거기 막 목에 차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재정 고갈이라든가 특히 지방 정부 재정 고갈들이 심각해요. 그도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소비세가 지금 전혀 살아날 수 이제 않는 이런 모습이고 이래서 언젠가 이건 제 예상이긴 하지만 중국 경기의 부진 문제가 한번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좀 흔들려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 정도 하고 이게 그리고 이제 시장 와이즈 시장 단의 이슈를 좀 보자면 네. 뭐 중간선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솔직히 저는 올해 11월 3일 이후에 중간선거 그 다음 시장은 그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안개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선거 결과가 뭐 트럼프에 좋게 나올지 그렇지 정책 않을지에 변동성, 대해서 뭐 경제 성장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파급 효과를 미칠지는 그건 그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좀 좋은 결과를 그러면 얻게 당연히 되면 문제가 없겠고 좋은데. 만약에 좀 완전히 져버리거나 네네. 비등비등하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힘을 뭐 잃게 되니까. 힘을 잃고 정책 네. 뭐 어떤 추진력도 잃을 것이고 그쵸. 이제 이 정도의 그 미디엄 레벨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AI 옥석 가리기 이거는 늘 진행되는 거니까 리스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네. 너무 M7에 집중만 하지 마셔라 이런 뜻이었고 네. 아까 언급드렸던 어포더빌리티 이거는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따로 깊게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정책 변동성 쪽에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대법원 관세 판결이 그걸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해줄 거냐 완전히 그럼 문제 없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거 완전 위법이야 이제까지 거둬들였던 관세 다 돌려줘 이러면 이제 정말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뭐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고 뭐 나중에 줄게 나중에 주면 이자가 얼마고 소송하고 이따가 줄게 또 더한 리스크는 저는 뭐 트럼프가 그렇게 막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막 파열음이 되면 그래 열받아가지고 뭐 232조 슈퍼 301조 이런 걸로 막 그래 품목별 관세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뭐 저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할 때 좀 찍는 소리 했다고 그쵸. 샴페인하고 뭐 포도주에다가 무슨 25% 때리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혼란이 가중되면서 단중기적인 변동성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정도 들고 있고 이제 그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잘 선별적으로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가 좀 신경 쓰이는 변동성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affordability 네. 이게 그러니까 영어 요 단어가 이제 자주 언급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이제 감당 가능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감당 가능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걸 왜 우려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포더빌리티 네. 이슈와의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가지고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이 막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반영한 뭐 집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 가격들이 너무 물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덜한데 그럼 이게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죠. 비근한 예로 그래서 집도 못 사는 거 아니냐 너무 떠서 이제 이게 주 논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자리를 빌어서 이 어포더빌리티에 대해서 자 제가 트럼프를 절대 옹호하자는 거 아닙니다. 투자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이슈를 갖고 해석을 할 때도 찬반을 균형 있게 판단을 해야 투자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호도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조금 가감없이 들어주십시오. 그 일단 집값 문제 얘기하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 발 어포더빌리티 이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집값에 대해서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봐요. 집값이라는 건 자료에 있는데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죠. 제가 실제 부동산 리츠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고 있고 네네. 뭐 주거용 부동산, 뭐 모기지 부동산 이런 거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싱글 패밀리 홈이라고 그러죠. 1인 가구. 아시겠지만 최근 뭐 캥거루족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건 일각이고요. 미국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다 독립하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이 수요 대비 공급의 쇼티지가 적게는 150만 원에서 역사적으로 길게는 700만 원씩 항상 부족해요. 지금 현재가 350만 가구, 300에서 400만 가구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서 집을 못 사는 것이지 집값이 막 너무 올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집값은 최근에 조금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승률이 꺾였죠. 그러니까 이 어포더빌리티가 무조건 호사가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같이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투자자분들한테 뭔가 가이드를 드리고 할 때도 좀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집값 문제는 어포더빌리티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또 하나는 어포더빌리티가 본질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 상승 속도가 덜해. 그래서 가난해지고 있어 이거잖아요. 어포더빌리티라는 게.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감당 능력이 안 되라는 건데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네. 건데 첫 번째,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우측 그래프가 지금 23년도부터 최근까지 주식 그 주가 상승률이 실제 노동 그 뭐라고 그러죠? 임금이라고 그러나요? 뭐 인컴 그로스니까 뭐 소득 상승률, 노동 수입 상승률, 네. 뭐 임금이라고 하죠. 네, 임금 상승률 최근에 보십시오. 25년 작년 초부터 임금 상승률은 상승률은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떴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 효과가 분명히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임금을 내는 월급 급여 생활자들이 개인 투자는 빼고라도 네. 퇴직연금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주식을? 그렇죠. 많이 갖고. 그럼 주식 많이 떴잖아요. 그럼 실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산 효과가 그만큼 플러스가 많이 되고 있다. 근데 어디서 가난해지고 있느냐는 게 저는 조금 가당치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어떤 데이터요? 이를테면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그러니까 그 노동, 아까 갑자기 용어가 지금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그 핵심 PCE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그 시간당 임금 성장률이요. 지난달에 3.8%, 전전달에 3.6%였습니다. 네. 핵심 PCE 물가 지표가 2% 후반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코어 PCE 정말 지표가 되는 핵심 PCE 물가 상승률이 2% 후반인데 시간당 노동 임금 상승률이 3.8%, 3% 후반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덜해서 가난해지고 있느냐?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포더빌리티 얘기를 자꾸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네. 이거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비싸졌으니까 트럼프 탓하면서 막 가난해지고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아까 전에도 이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이제 중상위층의 소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K자가 거기 붙은 건 아니겠지만 K자 경기, K자 소비 뭐 이런 얘기를 미국 쪽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 돈이 있으니까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소비율이 계속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소시민들은 계속 이제 주식도 없고 임금도 고만고만하고 하다 보니까 소비도 못하고 계속 팍팍한 삶이 있다라는 굉장히 건데 좋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K자 경기와 K자 소비, K자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는 안 좋다 그러고 어떤 데이터는 야 소비 튼튼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몸담고 있고 네. 이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찾아서 헤매이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도 저 역시도 뭐 전문가 지향하면서 이 고객 자산 운영하고 있고 막 그렇지만 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100% 좋기 때문에 하세요는 없는 그런 일은 거죠. 없어요. 네. 이슈 하나를 보더라도 해석이 다 다른 것처럼 실제 경제라고 하는 게 그때 말씀드린 수천 수만 가지 요소가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게 경제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는 것이고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노출돼 있는 엑스포저를 안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런 표현 드리지만 경제라고 하는 게 중산층 이상이 끌어가는 게 경제죠. 저소득층이 끌어가는 거 경제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투자의 아레나에서 판단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좀 냉정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K자 경제가 성장할수록 1989년도 저 멀리 한 30년 전에 중국도 이미 그래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초입에 지금 있는 것 같고 이미 25년 전에 일본이 또 한번 고꾸라졌었고 뭐 그런 위기가 늘 오겠지만 네. 뭐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는 조금 저의 능력을 넘어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네. 어포더빌리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좀 자료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어포더빌리티 이슈가 되면 될수록 역설적으로 아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질수록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과실은 클 수 있다라는 네. 생각 똑같이 해요. 어포더빌리티 문제가 되니까 이건 사실은 어포더빌리티가 펀더멘탈하게는 트럼프 탓이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 선거에 임하는 어젠더로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왜냐하면 이 투표권자들이 트럼프 탓이건 아니건 간에 하여튼 트럼프 재임 기간에 내가 어포더빌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러면 트럼프한테 투표를 못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초부터 지금 계속 정책 쏟아내는 거 기억나시죠? 네. 빼니미하고 프레디메한테 MBS 사서 2천억 달러어치 사서 그러면 MBS 모기지금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게 모기지금리니까 이걸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는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여지를 더 준다는 얘기고 이미 구입한 사람들이 이자 내고 있는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집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한테 니네 공공자금 가지고 펜션 펀드나 이런 거 가지고 주택 구입하지 마. 니네가 다 싹쓸이해서 임대하니까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사잖아 지금. 그렇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유가. 마두로 때려잡는 게 베네수엘라 발 원유가 지금 전 세계 1위잖아요. 매장량이. 3,030억 배럴입니다. 생산량으로 네, 죠 혹자들은 그 베네수엘라 발 원유들은 뭐 중질주기 때문에 미국에 그닥 필요 없는 얘기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미국의 정유사들이 정제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 40년 된 아주 오래된 정제시설이기 때문에 그때는 셰일가스 이런 게 없었어요. 경질유엔. 다 중질유에 적합한 정제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게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문외한이지만 경질유 대비해서 중질유를 정제해가지고 원유 형태로 팔 때, 석유 형태로 팔 때 경질유발 석유보다 중질유에서 나오는 석유가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석유 업체들이 그 중질유라고는 하지만 베네수엘라발 중질유를 끌어올 수 있는 수입 폐하가 되는 필요성이 되게 커요. 어쨌건 베네수엘라발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에서 원유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가가 비싸집니까? 싸집니까? 최근에 미국 현지에서 지금 갤런당 3불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만족 못하고 트럼프가 그저께인가 또 발표했죠. 내가 갤런당 2달러 밑으로 내려버릴 거야. 자, 실제로 시연이 되고 안 되고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건 이런 식의 친국민,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이 저는 올해 내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한 과실은 우리가 따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전 작년에 우리 충원 대표님과 이제 아침 월모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가 점점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있어서의 시장은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행보를 보면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뭐 집도 못 사게 하고 갑자기 10% 수수료 막 제한하고 이거 별로 산업에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 그 목적은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군요. 그러려면 누구한테 더 혜택을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국민들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딱 세 가지만 볼까요? 집 못 사게. 그건 기관 투자가들한테 못 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관 투자가 안 사는 집 공급이 늘어나서 누구한테 좋냐는 얘기죠. 서민들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트럼프발 정책 중에 두 가지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요. 어떤 거요? 카드 수수료고 10% 한 상한선 제시하는. 네. 아니 그 시장 논리를 어그러뜨려 버리는 조치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 실제로 할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곁다리 얘기지만 그 제롬 파월 때려잡는 압박하는. 저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치들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소위 그 어포더빌리티를 제고시켜주는 조치가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장은 트럼프가
다 이끌고 갈 것 같고 지금 뭐 작년에도 물론 그랬지만 트럼프 리딩방이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급락한 거 딱 보니까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시장 또 진정시키려고 나 무력 안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굉장히 또 친시장적인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요. 해서 바로 끌어올리는 걸 보고 시장이 빠지는 걸 트럼프가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아니 기업인 출신이고요. 네네. 시장주의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더 우상향만 하게 될 거라는 확신은 저는 우리가- 적어도 방향은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변동성은 뭐 어느 변동성이 언제 올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근데 계절성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늘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꼭 흔들하죠.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직 흔들린 건 아니고 봄이라면 아직은 지금 겨울이니까 한 보통 3에서 한 5월 사이가 항상 계절적으로 항상 흔들려요. 그때 이벤트가 뭐가 있죠? 특별한 이슈는 없고 가을은 분명히 우리가 합당한 이유가 있죠. 네네. 9월인가 10월까지가 미국 법인세 납부 기간이고요. 5월인가가 개인 소득세 납부 기간이 또 네네. 걸릴 겁니다. 뭐 어거지로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럴 수는 있는데 항상 이게 그래서 월가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겠죠. 저도 월급쟁이하고 실제 운영할 때도 신경을 썼었지만 네. 계절성은 무시 못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 지금 빅테크 M7 종목 외의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흡족합니다 요새. 그러면은 지금 AI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률은 꺾이겠죠. 네네. 그렇다고 상승률이 꺾이는 거지 하락할 거라는 건 아니죠. 물론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금 이제 뭐 중국발 이슈, 뭐 수출을 해주겠다 그랬다가 안 해주겠다 그랬다가 중국에서 니네 H백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고는 있는데 네.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엔비디아가 17배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거기에만 1, 20% 빠진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지난 11월인가요? 10월. 저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급등했죠. 무섭게 아니, 급등. 그 이후에 브로드컴이 한 20%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랬나요? 작년 3,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인가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CEO가 AI 부분의 마진율이 생각보다 낮아 이래가지고 맞아요. 고점 대비 20% 빠졌거든요. 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런 표현 드렸어요. 브로드컴이 지난 3년 동안 530%가 상승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사실 그때 고점 기준으로 하면 100% 가까이 올랐죠.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520% 상승했고 작년 10월 당시 대비 실적 발표하고 빠질 때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YTD로 한 48% 상승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과거 3년 동안 530% 상승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상승한 거 빠진 거 가지고 AI가 끝났고 AI가 사상 누각이고 이거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AI 투자 비중을 이렇게 적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분 주식형이라고 하더라도 배분 분산 원칙은 반드시 지키려고 해요. 왜냐? 이분 AI, 이분 M7이라고 하더라도 일직선 상승이라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기간적으로 우상향은 하지만 가운데를 뜯어서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앵커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주신 건데 AI 상승세도 조금 꺾일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저는 왜냐면 자료 중에서 지금 AI 기술 혁명 그리고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기회와 불안이 공존한다. 이 자료를 보고 불안함을 조금 더 크게 보시나 싶어가지고.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드리려는 말씀은 네. 이게 사실 캐피탈 그룹에서 연초에 펴낸 보고서가 좋은 게 있길래 제가 캡션을 떠갖고 왔는데 1980년도부터 위기들만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위기들 한번 볼까요? 뭐 블랙 먼데이 있었고 뭐 걸프전 있었고 뭐 굉장히 익숙한 거 많죠. 걸프 전쟁이 2차 걸프 전쟁이 있었고 무슨 2008년도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글로벌 네. 금융위기 등등등 팬데믹까지 정말 지금 돌이켜 보면요 9.11 사태까지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가운데를 막 확장해서 들어가 보면 군데군데 많이 빠졌죠. 근데 한 20년, 30년 확장을 쭉 해보니까 그게 결국은 다 우상향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를 좀 포인트를 드리고 싶었었죠. 지금 그러면 대표님 뭐 우려와 뭐 항상 고민을 할 만한 부분들도 있고 시장에서는 기회도 있기는 한데 유동성도 지금 괜찮고 말씀하셨던 경기 상황도 괜찮고 지금 그리고 시기적으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친시장적인 그렇죠.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골디락스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시장을 계속 따라가는 게 그렇죠. 혹은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그럼요.
좋을 것 대신 같다. 아까 언급드렸던 옥석 가리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떤 기준이요? 예를 결국 들면 숫자 우리가 지키는 기업? 살짝 그 망각하고 있었지만 작년 네. 하반기에 오라클이라든가 코어위브 이런 것들 그거 아직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진행. 기저에 깔려 물론 있는 거죠. CDS 프리미엄은 작년 연말을 지나면서 극적으로 쭉 하락을 하고 있긴 해요. 떨어졌나요? 그렇다고 부채 비율 540%가 당장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540%.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에는 안 갖고 왔지만 분명히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그 프라이빗 시장 사모대출 기억나세요? 네. 작년 하반기에 사모대출 뭐 천 몇백억 달러 상각 처리했고 지금 투자해 놓은 게 다 뭐 손 들었고 해서 네. 날렸고 이런 얘기가 계속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모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게요. 프라이빗 뎁 시장이라고 하는 게 2008년 전까지 미국의 상업은행들 이제까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자금이 필요한 곳은 거의 은행이 90% 이상 다 자금을 펀딩을 했었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도드 프랭크법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상업은행한테 너무 위험 있는 엑스포저를 많이 갖고 하지 말라는 규제를 세게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 직접 대출, 사모대출 시장에서 거의 철수를 많이 하면서 이 절반 정도가 줄 잡아서 이게 이제 다이렉트 대출로 돌아온 거예요. 네. 이거를 주로 어디서 하느냐? 제가 근무했던 자산운용회사라든가 증권회사에서 이게 은행을 끼지 않고 바로 대출해 준다고 해서 다이렉트 넷이라고 하거든요. 사모 직접 대출 시장.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작년 12월 달에 제가 26년도 전망 자료를 한 4, 50개를 읽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기회 요인이라고 언급들을 하더라고요. 이 프라이빗 마켓 시장을, 프라이빗 넷 시장을. 그런데 기회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시장 자체가 계속 확장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앵커님 생각해 보십시오. 확장을 할 거라는 얘기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죠. 그렇죠. 시장이 확장을 하다 보면 또 은행발 대출 시장하고 이 다이렉트 직접 대출 시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 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리스크 팩터 관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더 까다롭죠. 그런데 제가 근무해봐서 알지만 뭐 증권회사라든가 펀드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거는 적어도 개축화할 수는 없지만 은행에서 해주는 기준보다는 조금 느슨해요. 그걸 좋게 표현하면 어그레시브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가능성, 높죠. 터질 염려가 높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작년 12월 말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그 인도 분이신데 여자분 이름이 워낙 어려우시고 슈리리 뭐 하여튼 그분이 AI 과잉 투자 이슈 됐을 때 이런 표현 썼죠. 에어팟깃 같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큰 그 타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그 공기방울처럼 펑펑 터지는 현상. 타이드에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지만 네. 작게 터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뭐 노출돼 있는 예를 들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JP모건 필두로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 약했죠. 네. 좀 딴 얘기긴 하지만 뭐 때문에 약했습니까? 제재. 신용카드 10% 상한 그것 네. 때문에 묻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종별로, 분야별로, 테마별로 프로앤콘이 다 다를 거란 얘기죠, 이제. 결국은 우상향이라고 저는 믿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 고지고대로 우상향이니까 뭐 빠지는 거 상관없이 그냥 기다릴게. 그래도 되겠죠. 근데 제가 우상향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꼭 지켜질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미루어 짐작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분산과 자산별로의 배분은 반드시 필요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게 한번 그때 보여드렸지만 10페이지에 네. 아크 이노베이션 기억나시죠? 캐시 우드 언니께서 네, 운영하시는 그렇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가 지금 누적으로 한 220%처럼 보이지만 요 당시만 해도 기간 수익률로 600% 500%까지 치솟았었어요. 그러다가 다 빠져서 확장을 쭉 해보니까 지난 7년으로 확장을 딱 해보잖아요. 소수 54개 정도 종목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네. 600% 500%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200% 떨어져서 7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62%밖에 안 돼요. 네네. 그저께 기준입니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 아시죠? 네. 그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주사격인데 하다못해 빵집, 여행사 다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분산이 잘 돼 있어요. 네.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업 모델,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화끈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적으로 137%예요. 무슨 차인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화끈하진 않아요. 저기 이제 아크가 좋았을 때 저걸 다 이제 수익
실적을 내셨던 분들은 정말 소수일 거고 그렇죠. 나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제 버크셔 그렇죠. 해서웨이 같은 것을 투자하실 그렇죠. 테고 저는 그래서 선택의 영역이죠. 벅시 해서웨이 같은 거에다 꼭 하셔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태기를 하셔라.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는 방금 지난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업종별로 종목별로 늘 옥석 가리기는 늘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여기서 그냥 대표님의 그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뭐 리츠 있다고 하셨고 산업재 있다고 하셨고 또 방산. 뭐, 방산. 네. 아, 방산 그리고 또 반도체 꽤,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반도체는 이제 포트 일부 아까 전에 이제 M7 종목들 테크 종목이 10% 정도대 비중으로. 그럼 앞으로도 요거 이제 네 가지 당장 저희는 계속 바꿀 생각 없어요. 운영 계속 하실 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6개 테마를 들고 있긴 한데 네네. 제가 6개를 다 말씀드리진 않았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테마는 그대로 당분간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산업재라 하면 어느 쪽을 중소형산업재, 산업재라고 하면 네. 건설 현장에 쓰이는 공장 짓고 하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자재 필요하고 배달하는 회사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산업재예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어제 모 기자님 보니까 네. 미국 현지에서 지금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찾는 업종 중에 하나가 산업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죠. 저희 2년 전부터 투자했다니까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매번 강조드렸는데 보통 산업재 소재 이런 건 개인 투자자분들 잘 신경 안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좀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ETF로 투자하신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산업재 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고 리치아해도 뭐 관련한 기업들을 하나 꼽기 되게 어려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대안으로 ETF로 투자하는 게 편안하지 현명하다. 않습니까? 그러면 운용사가 알아서 그 전략, 그 업종 테마에 해당하는 정말 좋은 종목들 알아서 다 엄선을 해줍니다. 그러면 올 한해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우상향을 전망하기는 어렵고 물론 그 안에서 변동성은 있는데 있겠죠, 그렇다고 분명히.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대전제는 트럼프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을 펀더멘털 위해서. 자체도 워낙 세고요 지금. 그러면 내가 개별 종목이나 말씀하셨던 업종 고르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수로 추종하는 투자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좀 재미는 없겠죠. 재미는 없더라도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분산 뭐 투자할 수 S&P 있고 500을 갈 하니까. 거냐 나스닥이 갈 거냐 아니면 ETF로 보자면 뭐 스파이를 갈 거냐 부를 갈 거냐 뭐 QQQ를 갈 거냐. QQQ를 갈 거냐 VTI를 갈 거냐 굉장히 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개별 종목 개수가 한 4,800개 되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상장되어 있는 ETF 개수가 3,200개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아, 지금 훨씬 사실 많이 그것도 늘었죠? 많은 거지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4,700개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ETF가 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달리 얘기하면 네. 굉장히 많은 전략을 활용하는 ETF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처럼 ETF로 시장을 대응해가는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시장이에요. 모든 전략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네. 심지어 뭐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희 2022년도에 아주 주식시장이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 한 해 기억해 보시면 네. 코스피가 20한 7, 8% 빠졌고 나스닥도 28% 빠졌고 S&P 500 15% 빠졌습니다. 네. 저희 자산 배분형이 11% 수익이 났어요.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그때 뭐가 시장을 짓눌렀습니까? 금리 인상이었죠. 금리를 인상시켰으니까 시장이 다 작살이 아니라 박살이 났잖아요. 인버스 투자하셨어요? 야, 저희 인버스 레버리지는 안 하는데 네. ETF 중에 헤지펀드 전략을 가미한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했지. 그 중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헤지 스트래티지를 쓰는 그러니까 물가 헤지 그러니까 금리 헤지 전략 쓰는 ETF가 있어요. 그게 장중에 118% 수익 그리고 1, 2차 이익 실현하고 누적으로 89% 수익 보고 저희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가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ETF라는 거는 개별 종목하고는 틀리게 운용사나 아주 운용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 전략, 많은 투자 전략을 투영을 해놓은 ETF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해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 시그널 나오면 요거는 조금 안 좋으니까 피하십시오 하는 시그널을 꼽는다면 단연 꼽는다면 물가겠죠. 물가. 네, 지금 현재까지는 물가가 네. 문제는 안 되는 공산으로 가고 있어요.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제가 늘 보여드리는 실시간 물가 지표가 네. 연초 작년 12월까지 여기 보시면 저 이게 편집이 좀 안 됐는데 네. 작년 12월까지 2.67%까지 한 그 10월 달에 쑥 뜨다가 빠지더니 다시 확 떠서 제가 이때 인터뷰할 때만 해도 이 관세 문제가 이제 진짜 영향이 오고 있는 건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게 실시간 물가 지표니까 네. 지금 1월 달 현재
1년 CPI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숫자가 1.48. 한 달 만에 2.7 갔다가 1.48로 쑥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CPI 발표된 게 12월 CPI가 발표됐잖아요. 2.7, 2.6 전달 거. 그런데 이걸 토대로 보면 2월 달에 발표하는 1월 물가 지표는 12월 달 지난주에 발표된 것보다 더 낮게 나올 공산이 크겠죠. 이게 실시간 물가 지표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은 그거 빼고 왔거든요. 네. 같이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조금씩 이 리바운드 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지지난주까지. 그러면 이제 이 공급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입해서 이걸 생산자가 반영을 하고 생산자가 제품을 완결해서 매대에 올려놔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고 이렇게 이제 공급망이 물가가 쭉 따라 전이가 되는데 지금 수입하고 생산자 물가가 이제 뜨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언제 관세가 진짜 소비자 물가까지 투영이 될지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정도가 아주 중요한 지표일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법원 관세 판결이 아이파에 의한 상호 관세가 이거 위법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치솟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연준 의장 관련해서는 어때요? 연준 의장 저는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 연준의 독립성 훼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뭐 채권 시장을 또 들쑥날쑥하게 만들까봐. 그럼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죠. 그 DOJ, 그러니까 법무부가 제롬 파월 뭐 조사한다 그러고 언론에 딱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전직 연준 의장 모임에서 의장단 공동 성명 네. 그리고 뭐 맹큐 경제학 기억나세요? 맹큐의 법칙. 아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맹큐 네. 경제학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석학들 경제학 석학 집단 몇 분이 같이 또 공동 성명. 맨사랑 이름 좀 비슷하네요. 특히 가장 중요한 공화당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공화당의 상원은 몇 분이 또 공동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공동성명 냈습니다. 뭐라고? 제롬 파월은 아무 문제 없어. 건들지 마. 제롬 파월까지 니네가 법적으로 조치한다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고 이거는 독립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달러의 훼손까지도 불사할 수 있어. 그랬더니 조용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정작용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실제 제가 트럼프를 좀 오랫동안 그의 그 행보를. 뭐 행보, 인터뷰, 책자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믿고 네. 있는 거는 트럼프는 겉만 막 요란하게 해요. 그게 그분의 협상 전략이라니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그러기에는 또 본인이 원하는 거 다 얻어내니까. 당연하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린란드뿐만이 아니고 뭐 제롬 파월도 본인이 그 다음날 그 나온 다음에 공동성명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엔 조금 쪽팔렸겠죠.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 네. 스카페센트 등등 시켜가지고 대통령이 조사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냥 비판은 할 권리 있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쫙 물타기 했죠. 그린란드도 막 난리치더니 어제 연설했지 않습니까? 나 무력할 생각 없고 애초에 그 사람은 무력할 생각도 없었고 물론 이란이라든가 그 어디죠?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얘기가 달라요. 이건 진짜 적들이고 이 서방부라고 한들 다 우방 아닙니까? 네. 우방하고 트럼프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올 한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변동성을 야기시키게 될지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많은 땅이 또 미국 주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그 이슈 하나하나를 너무 또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현명하게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